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손승주라고 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여러분, 일단은 자기소개를 좀 해야 되는데요. 저는 뭐, 이름은 방금 전에 얘기했고, 그 다음에, 나이는 82년 개띠 44살이고요. 2013년부터 여기 학교일곱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초동에서 아주 작게 자영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기 아빠입니다. 저희 딸이 13개월이에요. 자기소개를 좀 장황하게 하고 싶은데 별로 소개할 게 없어요. 제가 ISTJ고요. 소심해요. 굉장히 소심하고 그 다음에 A형이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뵙는 분들 앞에서 말하는 걸 굉장히 낯설어해요. 보시면 표정부터 얼어 있잖아요, 그죠? 그냥 이해해 주십시오. 첫날이라 여러분들도 제가 어색하겠지만 저도 사실 여러분들 어색하거든요. 자기소개 끝났습니다. 끝났고 그다음에 좀 OT를 좀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뭐 이 과목을 처음으로 공부를 시작하는지 어쩐지 제가 솔직히 잘 몰라요. 어떤 분들은 이 과목을 처음으로 공부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요. 일단은 여러분들 한 가지 명심하셔야 될 게 이 노무사라는 자격증이요. 되게 괜찮은 자격증입니다. 진짜 괜찮은 자격증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현업에서는 진로가 사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현업의 진로는 크게 하나는 직접 개업하거나 아니면은 남 밑에서 월급 받거나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현업에서 일하는 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개업은 뭐 그걸로 여러분들이 성공할지 안 할지는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개업이라는 건 자기 사업이잖아요. 근데 자기 사업이 성공할지 어떨지는 그거는 뭐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왜냐면 개업은 이게 지식만 가지고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개업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사실 인터넷 들어가 보면은 마케팅이 넘쳐나요. 이 마케팅을 잘해야 성공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건 알 수 없지만은 뭐 현업에서는 뭐 박봉이긴 해도 취업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현업이 아니라 이제 기업에 취업하는 자격증으로서도 아주 우수한 자격증입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뭐 관세사나 아니면은 법무사나 아니면은 뭐 세무사나 회계사나 이런 자격증을 많이 뽑진 않습니다. 내 친구 회계사인데 아주 잘 나가는데 아니요. 대체로 회계사면은요. 회계법인에서 근무를 하고 있을 거예요. 대체로. 일반 기업에서는 많이는 뽑지는 않아요. 내 친구 세무사인데 잘 나가는데 대체로 기업에서는 잘 뽑지 않습니다. 근데 이 기업에서 일반 기업에서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자격증이 여기 있는 이 노무사라는 자격증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람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기업이든 물론 뭐 요즘에 AI가 하도 뭐 인간의 직업을 위협한다지만은 어쨌든 사람을 쓰는 한 이 노무사라는 자격증은 기업에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자격증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굉장히 좋은 자격증이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여러분들 들으면은 조금 기분 나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자격증이 시험을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 이 시험을 합격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여러분들 전혀 와닿지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한 번도 그러니까 이 노무사라는 시험을 안 봐 보셨다면은 전혀 와닿지가 않으실 텐데, 응시 인원이 최소 5천입니다. 이게 저는 지금 최소라고 했어요. 최소 5천이고요. 그 중에서 300에서 400명 정도가 이 정도가 이제 합격을 합니다. 합격을 하는데, 이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4,700명에서 4,600명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단순 계산했을 때, 단순히 생각해 봤을 때 합격하는 사람보다 떨어지는 사람이 월등히 많아요. 이거 붙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정말 어려운데, 그냥 여러분들이 붙고 싶다는 마음가짐으로 찾아왔다는 가정하에서, 여러분들이 물론 안 붙고 싶은 사람이 어딨어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안 붙고 싶은 것처럼 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제 십몇 년간의 경험으로는 붙고 싶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분들도 되게 많은데, 어쨌든 붙고 싶다는 마음가짐으로 왔다라는 가정하에서 좀 잔소리를 좀 할게요. 합격을 하려면은 공부를 무진해야 돼요. 공부를 무진해야 되는데, 일단은 요것만 봤을 때는 굉장히 붙기 어려울 것 같지만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게, 적어도 이 중에 최소 3,000명 정도는요, 최소 3,000명 정도는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단은 공부를 하기만 하면은요, 2,000등 안에 들어가요. 공부를 하기만 하면요. 되게 쉽네. 3,000명은 제꼈네. 근데요,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요, 정말 많이 공부를 안 하시거든요.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열품타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돌리면서 시간은 재고 있는데, 사실은 공부 안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책상에 앉아서요, 인터넷 하거나 게임 하거나 멍 때리거나 이런 분들 진짜 많거든요. 인터넷은 너무나 다양해요. 각종 카페, 그죠? 카페도 오지게도 많습니다. 가갖고요, 막 이런 거 하고 있으면 재밌어요. 그 다음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 그 다음에 인스타, 그 다음에 유튜브, 그 다음에 요즘에는 저는 이제 말로만 들어봤는데 뭐 스레드인가, 뭐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어요. 뭐 정말 할 거 많거든요. 뭐 블로그, 말도 마십시오. 뭐 할 거 진짜 많아요. 인터넷 안에 들어가면요. 하루 종일 요거 하고 있습니다. 저도 카페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카페에서 어떤 분 이렇게 로그 기록을 보면요, 하루에 방문의 수가 40회 이렇게 뜨시는 분이 있어요. 하루에요. 그럼 대체 공부는 언제 하죠? 공부 안 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40번 카페, 그러니까 제가 운영하는 카페만 40번 들어왔다는 거. 제가 그분이 딴 데 들어간 로그 기록은 제가 볼 수가 없잖아요. 공부 안 하는 거 맞잖아요. 이런 분들은 아쉽지만요, 사실 이런 분들은 붙을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는 공부를 하기만 해도 여러분들은 3,000명은 일단 제끼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공부 안 하시는 분들. 근데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요, 안타깝지만 한 적어도 한 1,000명 정도는 자연스럽게 제껴집니다. 1,000명 정도는 자연스럽게 제껴지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상한 공부를 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진짜 많거든요. 왜냐면 시험에 안 나오는 것만 궁금해요. 시험에 안 나오는 것만. 그리고 알 수 없는 것만 궁금해요.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요,
알고 있는 지식은 굉장히 조금밖에 없어요. 실제로 인간이 알 수 있는 거는. 근데 이 세상에 인간이 알 수 없는 거는 저는 더 많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요, 이 수험도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시험에 나올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그렇거든요. 나올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있는데, 나올 수 없는 것만 공부하고 나올 수 없는 것만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걸 굉장히 경계하셔야 돼요. 그럼 나올 수 있는 건 어디 있는데? 책에 다 있어요. 책에, 그게 어디에 있는지 내가 위치를 몰라서 그렇지 책에 어딘가에 있는데, 책에 없으면요 안 나오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고 수험하고 관련이 없는 거예요. 진짜거든요. 근데 이상한 공부 방법으로 여러분들 수험을 망가뜨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상한 공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궁금해도 빨리빨리 버리고. 그리고요, 또 조급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굉장히 주관이 뚜렷하신 분들, 그냥 오기라고 할게요.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오기라는 표현을 쓸게요. 그런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시를 읽었는데 교과서에 이 시의 주제는 A다 이렇게 써 있어요. 고등학교 교과서에 A다 라고 써 있는데 내가 읽어보니까 내 생각은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은 A가 아니라 B인 것 같아. 그렇지만은 실제로 학교에서 시험이든 아니면 국가에서 시험 보는 수능 시험이든 정답은 뭐가 처리되는 거죠? 교과서에 A라고 되어 있으면 A가 정답 처리되는 거잖아요. 근데요, 자기 주관이 있고 오기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까 전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은 국가 시험을 합격하려고 하는 것뿐인 거잖아요. 우리가 논문을 쓰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설령 내 생각이 조금 다르더라도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그런 뭐랄까 습성 이런 게 쌓여 있을 수도 있는데,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교수님이 예를 들어서 요런 쟁점에 관해서는 대법원 판례는 A인데 이 대법원 판례는 틀렸고 B가 맞다라고 설명하시는 교수님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실제로 그분들은 학자시니까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분들은 학자시고 학문의 자유가 있으시니까. 그쵸?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듭 얘기하지만 국가 시험을 보는 거거든요. 국가 시험을 보는 거지 특정 개인 교수님의 견해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령 학교 다녔을 때 뭔가 배운 내용이 있고 그게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냥 수험을 할 때 대법원 판례대로 하면은 이거는 국가 시험이기 때문에 무조건 정답 처리가 됩니다. 정답 처리가 돼요.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특정 학교 시험이 아니라 국가 시험이기 때문에 그냥 대법원 판례를 잘 학습해서 풀면 돼요. 그러니까는 요거 내려놓으세요. 설령 내가 배웠던 교수님이 대법원 판례랑 달라서 납득하기 힘들다고 하더라도. 됐죠? 자, 그리고 이 조급한 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중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나 아니면은 행정고시나 이런 거를 공부하셨거나 하신 분들이 아니라면요, 이 행정쟁송법이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딱 두 가지 정도 예외가 있는 것 같아요. 공무원 아니면 행정고시. 근데 행정고시도 결국에는 고위직 공무원을 뽑는 거기 때문에 결국 공무원이죠. 그죠? 이거 공부하셨던 분들 아니라면요, 요거 정말 어려워요. 나 학교 다닐 때 교수님한테 행정법 배웠는데 그래도 초심자분들하고 아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이거 정말 어렵고요. 왜 그러냐면요,
용어가 너무나 낯설어요. 용어가 너무 낯설어서 완전히 여러분들 멘탈이 뽀개질 겁니다. 저는 오늘 이 3시간 안에 여러분들 멘탈이 흔들릴 거라는 걸 저는 장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 제 수업을 선택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첫 번째, 뭐 재밌다 그래서 선택했다. 재미없습니다. 저 재미없는 사람이에요. 저를 몇 번 겪어보신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재밌다라는 말, 그건 과장된 얘기예요. 사실 재미 하나도 없어요, 저. 그리고 두 번째, 뭐 잘 가르친다더라.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림동에서 가장 잘 가르친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오만하다라고 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그것마저 제가 흔들린다면은 저는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제 스스로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자부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잘 가르치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뭐 특별히 의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잘 가르친다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는요, 너무나 낯선 내용들이 많아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멘탈이 흔들려가지고, 아니야, 저 자식이 쉽게 잘 가르친다라는 거 사실은 다 거짓말이었어. 이건 뭔가 잘못됐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선택을 하셔도요, 멘탈 뽀개지는 거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저는 그거 장담할 수 있어요. 장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진입장벽이 워낙 높다 보니까 한 주, 두 주, 세 주 정도 들을 때까지는 여러분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근데요, 그거를요, 잘 견뎌요. 잘 견디고 나면은 뭔가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그때까지 잘 견뎌야 돼요. 그때까지 잘 견뎌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한 3, 4주만 잘 견디면 되나? 아닙니다. 내용이요, 어려운 내용도 나오다가 쉬운 내용도 나오다가 어려운 내용도 나오다가 쉬운 내용도 나오다가 이게 반복되거든요. 당연하죠. 그게 반복되는데 그럴 때마다 계속 고비가 와요. 계속 고비가 오는데 계속 잘 견뎌야 돼요. 3, 4주만 잘 견디는 게 아니라. 그러다가 그거를요, 조금 잘 견디다 보면요, 이 행정쟁송이라는 과목은요, 나중에 이 시험에 막바지에 가서는, 즉 시험이 한 2달 정도 남은 시기쯤에 가서는요, 가장 쉬운 과목이 됩니다. 가장 쉬운 과목이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진입장벽이 워낙 높아서 자동으로 나가 떨어지는 사람이 엄청나거든요. 자동으로 나가 떨어지는 사람이 엄청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학생들이 주로예요. 모두가 아니라 주로 어려워하는 과목이 뭐죠? 수학이요? 그 답변을 원했어요. 그 답변을 저는 사실 원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수학이 진입장벽이 높다라고 하자고요, 높은 과목이라고 하자고요. 근데요, 이게 어느 정도 반열에 오르고 나면요, 반열에 못 오른 친구들하고 이 갭이요 메꿔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실력이 안 된 친구들은요, 안타깝지만은 그냥 쑥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된 친구들끼리 사이에서만 하게 됩니다. 경쟁하게 돼요. 근데요, 다른 과목은 그렇지가 않아요. 진입장벽이 이 과목보다 낮거든요. 저 선택 과목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택 과목은 잘 모르고 필수 과목 3개 중에서 다른 과목들은 이것보다 선택이란다. 진입장벽이 낮아서요, 어느 정도는 다 따라갑니다. 거의 공통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다 따라가요. 따라가기 때문에 사실 이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이것보다 더 어렵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실력만 되면요, 나중에 이게 사실은 가장 쉬웠다라는 걸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지금 말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마치 여기 고등학생한테 대학 가면 이렇게 돼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대학 직접 가보지 않으면은 대학생활 뭔지 알 수 없거든요. 그냥 듣는 것만으로는. 직접 가서 느껴보는 게 이게 대학생활이구나, 그렇게 장황하게 떠들더니 별거 없네 라는 건 가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언어로 표현해내는 건 한계가 있고요. 한계가 있고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복습 꾸준히 하면서 복습. 그리고요, 저는 이거 공부하다가 우시는 분도 옛날에 본 적이 있는데, 공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는 질문도 받아봤거든요. 근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요, 그거는 정확하게 몰라요. 공부를 어떻게 하냐는 거라는 질문 자체도 굉장히 추상적이지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도 굉장히 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고등학교 때 대학 입시를 그 수시, 논술 이런 걸로 준비해 보신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논술형, 이것도 논술형 시험이잖아요. 근데요, 논술형 시험을 공부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혹자분들은 네가 칠판에다가 설명하는 거를 그대로 받아 적은 다음에 뒤에 가서 나중에 복습을 할 때 그걸 그대로 적어보면 도움이 될까? 될 수도 있죠. 될 수 있어요. 근데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칠판에 적을 때 그거를 잘 듣지 않고 있고 오히려 받아 적다 보면 내가 집중력이 흩어져서 오히려 설명할 때 못 알아들어서 더 힘들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맞는지를 몰라요. 여기에다가 밑줄을 그으면서 읽으면은 공부가 됩니까?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밑줄을 그으면서 읽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독서대 있잖아요. 거기에다 세워놓고 차분히 읽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은 연습장을 펴놓고 써볼까요? 알 수 없죠. 어떤 게 도움이 될지는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공부 방법을 취해야 되냐라고 하면 정확히 답변 드릴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틀림없는 건 독서는 해야 됩니다. 그걸 쓰면서 독서를 하던 아니면 그냥 읽던 밑줄을 그으면서 독서를 하던 그건 모르지만은 어쨌든 독서는 하긴 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요, 진입장벽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근데요, 그 무슨 말인지 모르는 현상 반드시 일어나요. 반드시 일어나는데 그걸 참고 넘어가야 됩니다. 참고 넘어가면서 전체적으로 회전이 많이 돼야 돼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아까 전에 수학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지금 교육과정은 모르지만 여러분들 교육과정도 모르고, 제가 교육받을 때 수학이 처음에 중학교 과정이든 고등학교 과정이든 처음 들어갈 때 집합이라는 단원이 있었어요. 집합이라는 단원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집합을 들어가면은 처음에 집합을 마스터할 수 있냐? 가능합니까? 집합 마스터가 처음에 돼요? 안 되죠. 그러면 뭐 지나가다 보면 나중에 뭐 방정식이라는 단원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방정식을 1회독하면서 마스터하겠다. 안 되거든요. 안 돼요. 전체적으로 전 단원을 다 돈 다음에 그리고 또 앞 단원으로 가서 쭉 하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몰랐던 걸 조금 더 알게 됩니다. 조금 더요. 조금 더. 처음에는 얼기설기 돈 다음에요. 그런 다음에 돌아서 또 돌고요. 돌아서 또 돌고요. 돌아서 또 돌고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혹시 뭐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수능 공부할 때 그게 사탐이든 뭐든 상관이 없어요. 사탐이든 뭐 수학이든 과학이든 어쨌든 뭐 상위권에 해당한다는 1등급 맞아보신 과목이 있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은 그 1등급을 맞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1회독하고 난 1등급 맞았다 라고 하신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 정도면 영재죠. 좀 말이 안 돼요. 인정하죠? 딱 한 바퀴 돌았던 1등급이야. 그 말은요, 한 바퀴로 마스터한다라는 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납득이 될 겁니다. 딱 한 바퀴로 나는 뭐 사탐 마스터했다, 한 바퀴로 과탐 마스터했다,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는 한 바퀴 얼기설기 돌고, 그런 다음에 어떤 문제집도 한 권 풀고, 그러면 그 문제집 한 권 풀었다고 또 마스터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은 또 서점 가갖고 또 책을 삽니다. EBS 사회탐구도 한 바퀴 돌고, 그러면은 마스터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뭐 어디 가니까 서점에 뭐
자이스토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자이스토리 하나 사갖고 그걸 또 한 바퀴 돕니다. 한 바퀴 그랬더니 예전에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하면서 조금 더 매워졌어요. 그러면 두 권 푸니까 마스터예요? 안 틀려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다른 책도 사서 풀고 그런 다음에 모르는 거는 또 다시 기본 교재 펴서 또 읽어보고 그거를 반복하면서 적어도 몇 번 이상 돌면서 그 1등급 수준에 올랐을 거예요. 맞죠? 아니에요? 그래요? 그냥 한 번 읽고 다 짱 됐어요? 그건 좀 아닌데? 그건 좀 말이 안 되는데. 예. 분명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요. 분명히 똑같아요. 그거가요. 똑같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읽어도 모르거든요. 그걸 참고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면요. 기존보다 정말 조금 더 쌓이고 조금 더 쌓이고 조금 더 쌓이잖아요. 근데 정말 그 조금씩 더 쌓인 게 나중에요. 나중에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들 한 4월이나 5월쯤 되면요. 그 조금씩 쌓아놓은 사람과 안 쌓아놓은 사람의 격차가 도저히 메꿀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도저히 메꿀 수가 없어요. 적어도 그 눈앞에 임박한 시험 한정에서는요.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심리적으로 그 해 시험을 포기하게 되고 다른 과목에서 홈런을 한번 쳐봐야지라고 하는데 다른 과목에서 홈런이 자기 의도대로 나오냐? 안 나오죠.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 다른 과목도 사실은 방법이 똑같거든요. 조금씩 쌓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요. 조급해하지 말고 즉 반대로 인내심을 갖고 모르지만 정말 조금씩 쌓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조금씩. 아마 지금도 여러분들 조급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요. 조급해하지 말고 조금씩 쌓으세요. 몰라도요. 그냥 내버려 두시고 스스로 믿음을 가지세요. 다음번엔 조금 더 알게 되겠지라고요. 이번에 다 알고 싶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집합도 한 번에 마스터 안 되고요. 방정식도 한 번에 절대 마스터 안 됩니다. 진입장벽이 엄청나게 높아요. 물론 저 같은 평범한 사람 기준으로요. 평범한 사람 기준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를 정말 명심하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아주 강력하게 마인드셋을 가지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요. 저를요. 약간은 신뢰하셔도 좋습니다. 약간은 신뢰하셔도 좋은 게요. 저는 뭐 아시다시피 이 시험이 저 때는 요 정도까지 응시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 때는 요 정도까지 응시하지 않았고요. 저 때는 응시 인원이 3,500명 정도였어요. 3,500 몇십 명인지까지는 모르지만은 3,500명 정도 선에서 제가 이 시험을 1등 했던 사람인데 그래도 어쨌건 간에 그게 물론 운이었지만 그래도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안다라는 거예요. 그 합격 방법을 알고 있고요. 알고 있고 그리고요 이 시험 이후에 저는 또 다른 시험도 봐봤었잖아요. 다른 시험도 봐봤었는데 변호사 시험은 저희 시험처럼 표준 점수제로 안 하거든요. 원점수 총합으로 합부를 결정해요. 원점수 총합으로 합부를 결정을 하는데 변호사 시험에서도 커트라인에서 200점 이상 점수가 남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저는 머리는 전혀 똑똑하지 않는데 적어도 법학 시험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론을 그냥 솔직하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저라고 이거 공부할 때 이거 막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네 쑥 무슨 말인지 알겠네 쑥 이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절대로요. 근데요. 그건 알고 있었거든요. 이거 참고 견디면은 나중에 다른 애들하고 나하고 극복할 수 없는 간극이 생길 것이다 라는 거를요 알고 있었고요. 그거를 그냥 참고 견뎠어요. 참고. 근데요 이게 참고 견디다 보면은 좀 기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잘 견뎌야 되는데 좀 기이한 현상이 뭐냐면은 인간관계에 좀 뭐랄까 균열이 올 수가 있어요. 저 과거에 변호사 시험 공부할 때
조금 뭐랄까 와이프한테 소홀하다 보니까 물론 그때는 여자친구였고요. 지금은 이제 와이프인 건데 같은 동일인입니다. 저도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민하고 이제 와이프 입장에서는 만나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에 균열이 일어나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공부를 좀 하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못 만나고 연락이 잘 안 되고 그런 게 불만이어서 너랑 더 이상 뭔가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헤어져야죠. 그렇다면은 그게 순리인 거겠죠. 그죠? 왜냐면은 어쨌든 사람은 먹고 사는 게 기본 베이스가 돼야 되잖아요. 먹고 사는 게 기본 베이스가 돼야 되는데 그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는 것도 아니고 같이 먹고 살자라는 건데 그게 못 만나는 것 때문에 이 공부에 방해가 돼서 진로에 방해가 된다면은 그렇다면 어쩔 수 없잖아요. 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순리인 거잖아요. 공부를 놓고 그럼 만나서 데이트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데이트 때문에 이게 안 되면은 그럼 어쩌죠? 그렇잖아요. 상호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져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상호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져 줄 수가 있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 앞가림 하면서 상호 협력적으로 나가는 걸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좀 이성 간의 친구도 그러하지만은 여러분들 부부도 이혼하는 세상이잖아요. 틀림없는 거잖아요. 이혼 틀림없이 이 세상에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성 간에도 서로 구속하고 집착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모든 일은 순리대로 돌아가게 돼 있고요. 만약에 그 사람하고 인연이 아니라면 또 다른 인연은 반드시 찾아올 거잖아요. 그죠? 물론 당장은 힘들지만 알잖아요. 그리고 동성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공부를 한다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 해주던 친구한테 내가 연락이 뜸해졌더니 그 친구가 서운해하고 너랑은 싫다라고 한다면은요. 그러면은요 어쩔 수 없죠.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진짜 친구라면 공부하는 거 왜 못 기다려줍니까? 진짜 친구면 전 기다려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부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잘 되길 바래줘야죠. 너 공부한다고 나랑 술 안 마시고 너 공부한다고 나랑 뭐 안 만나고 뭐 이거는 아닌 거죠.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선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인간관계에 여러분들이 어떤 뭐랄까 좀 여러 가지 뭐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잘 되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잘 되는 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되면요. 저 장담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되면은 떠났던 친구도 돌아오고요. 떠났던 이성도 돌아올지도 몰라요. 그건 제가 장담 못 하겠습니다. 이성은 돌아온다는 장담 못 해요. 근데 돌아올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뭐 그거는 이제 알 수 없는 미래의 일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예민해 하지 마시고요. 저는 예전에 이거 노무사 공부할 때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보면은 제가 책장 넘기는 소리가 조금 컸나 봐요. 나가서 공부하다가 담배를 한 대 피고 오면은요. 책에 포스트잇이 붙어 있어요. 책장 조용히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뭐 이렇게. 근데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굉장히 화가 났거든요. 왜냐면은요, 정말 정적 같은 곳에서 공부를 해야 공부가 잘 되는지는 저는 조금 의문이고요. 1번은. 그리고 2번은요. 약간의 소음이요. 공부에 그렇게 방해가 되지 않아요. 정말 정적 같은 곳에서 공부를 해야만 공부가 잘 된다면은 그거 본인이 조금 예민한 거 아닌지. 이 세상에 그렇게 조용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혹은 이렇게 뭐 귀에 뭔가를 이렇게 꽂는 거 있잖아요. 뭐 뭔지 모르겠지만 귀마개라고 할게요. 그 귀마개 같은 거 꽂아서 내가 너무 소리에 예민하다면은 그런 걸로 방어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웬만하면은 이게 사람이 집중을 하다 보면요. 주변의 소리에 약간은 차단이 되거든요. 집중을 하다 보면 약간이 차단이 되기 때문에
너무 예민해하지 말고 마음을 좀 너그럽게 갖고요. 왜냐하면 너무 예민하다 보면요 몰입이 안 돼요. 작은 소리에도 내가 반응을 해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책을 읽다가 시계를 보니까 얼라 3시간이 지나 있네.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뭐야 3시간 지났어? 아 담배 한 대 펴야지. 뭐야 4시간 지났어? 담배 한 대 펴야지. 책을 이렇게 재밌게 읽다 보니까 3시간 4시간이 지나 있는 경험이요 굉장히 많거든요. 아니 이건 잘난 척이 아니고요, 정말 재밌게 봤던 거예요. 그때는 재밌게 봤던 건데, 그러다 보면요 주변에 소음이요 귀마개 같은 거 안 꽂혀도요 다 애진간한 건 차단이 돼요. 그런 것들이 계속 하루 이틀 3일 4일 누적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실력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예민하면은 이렇게 5분 몰입하다가 누구 책장 넘기는 소리에 푹, 조금 몰입하려고 하는데 누가 필통 떨어뜨리는 소리에 푹, 누가 다리 떠는 소리에 푹,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예민해하지 마시고 마음을 너그럽게 이거 보이니까 진짜 꼭 얘기하고 싶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저는 수험생분들이 이런 거 저한테 많이 보여주시거든요. 이런 거 많이 진짜 많이 보여줘요. 많이 보여주는데요. 솔직히요, 저도 뭐 제가 스스로 경험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 2013년부터 여기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오래 있었는데 어떤 것들을 보면은요, 이게 광고인지 아니면은 수험생이 하는 말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의 뭔가 추측성 글들이 너무 많아요. 추측성 글들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저도 그게 이 판에 오래 있었던 저도 구별이 안 가는데, 수험생들은 저렇게 기이한 정보들에 얼마나 혼란을 겪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아무 정보도 없어요. 이 안에는요. 아무 정보도 없고요. 정보는요 저 안에 있어요. 교재 안에. 그만 잔소리 할게요. 자, 1년 커리큘럼을 좀 얘기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론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오늘 갖고 오신 교재 있잖아요. 여기 있는 요 교재로 공부를 할 건데요. 요 교재는 요 때도 보고, 요 때도 보고, 요 때도 볼 거예요. 요 때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작년에가 아니죠. 올해죠. 올해 정말 이 교재에 대한 피드백이 되게 많았어요. 특히 이 피드백 중에 중요한 내용이 이제 가독성 부분이거든요. 읽는 것이 너무 눈이 아프고 피곤하다라고 하는 피드백을 정말 많이 받아가지고 이 부분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들 강의 계획서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이제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도 자주 들어오시면 안 돼요. 근데 강의 계획서 우측 상단에 보시면 카페가 있는데, 거기 가입을 하셔서 이제 등업 신청을 하시고요. 등업 신청을 하시고 나면은요, 제가 그 카페에 어저께 업로드해 놓은 2026 행정쟁송법 주요 판례 사례라고 하는 파일이 있어요. 제가 아마 어제 저녁에 업로드 해놨거든요. 주요 판례 사례라고 있는데, 요거 여러분들하고 계속 볼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여러분들 꼭 다운로드 받아 갖고 오세요. 다운로드 받아고, 선생님 어디다 다운로드 받아야 돼요? 뭐 그러면 스마트폰은 또 괜찮고요. 근데 사실 스마트폰은 웹툰이나 웹소설 같은 정도는 좀 견딜 수 있지만요, 개인적으로는 요즘에는 근데 또 태블릿에 많이 다운로드를 받아 갖고 오시더라고요. 제가 최근 한 2년 정도 추세를 보니까 그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걸 출력해오면 안 되나요? 출력해와도 되죠.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다운로드 받으면 자기 거잖아요. 당연히 출력해와도 되는데요.
이게 양이요 한 250페이지 정도 돼요. 근데요 판례를 따로 이렇게 업로드한 게요 가독성에 대한 피드백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였어요. 책을 읽는데 눈이 너무 아픈데 수업을 듣고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눈이 아프니까 공부가 너무 힘들다. 근데 그런 건 제가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한 조치니까. 그리고요, 여기 연기 때는요, 진짜 이론만 강의할 거예요. 이론만 강의할 거고, 저희 시험은 답안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답안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 답안 작성에 대한 설명은, 예, 요때 합니다. 여기 일기에. 요때 할 거예요. 답안 작성 방법에 대한 건. 답안 작성 방법만 안다고 이 시험을 합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뭘 알아야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기 때는 이론 설명만 할 거고요. 다만 연기 때는 답안 작성에 대한 감각을 스스로 느껴보라고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좀 드릴 겁니다. 숙제를 좀 드릴 건데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답안 작성을 위해서 일기 때 답안 작성 방법을 설명하면서 그 다음에 이때 모고를 볼 거예요. 25점 모고를요. 25점 모고를 제 개인적인 지금 생각으로는 한 7회 정도를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2기 때는요. 사례집을 여러분들하고 볼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모고를 볼 건데요. 이거 50점 모고를 볼 건데 제 생각에는 한 8회 정도 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확한 건 아니에요. 뭐 더 볼 수도 있고 한 번 덜 볼 수도 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여기 있는 요 사례집에 대한 엄청난 피드백이 있었어요. 이것보다 더 막강한 피드백이. 그게 뭐였냐면요. 오타, 어색한 문장 이런 거에 대한 어마어마한 피드백이 진짜 어마어마해요. 저도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근데요. 제 입장에서는 그런 피드백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책이 오타가 너무 많다. 그리고 그것만큼이나 이제 피드백이 많았던 게 디자인이 올드하다. 근데 올드하다는 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 저도 제 사례집이 올드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거의 주입식이었어요. 계속 저한테 올드하다 하니까 올드하다는 말 1000번 듣고 나서 책을 보니까 진짜 올드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많은 개선이 불가피합니다. 많은 개선이 불가피해서 이제 낼 건데 어쨌든 간에 많은 개선을 해서 이제 2기 때 같이 볼 거고요. 요걸로 끝이에요. 사례집은 2기 때까지만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기 때는요. 요때는 이제 모고. 저희 시험은 100점을 보죠. 자, 100점으로 이건 6회입니다. 확정이에요. 요 6회는. 확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2기 때 추가 문제풀이가 있어요. 네, 추가 문제풀이가 있는데 이 추가 문제풀이가 엄청나게 고통스럽거든요. 엄청나게 고통스러운데 이 추가 문제풀이를 잘 따라오신 분들은요. 나중에 슈퍼맨이 됩니다. 아니요. 이게 문제가 300문제가 넘어요. 300문제가 넘거든요. 300문제 까짓고 나 어렸을 때 사탐 300이 아니라 난 1000문제도 풀었겠다. 아니요. 그렇게 1번, 3번, 5번 이렇게 고르는 게 아니에요. 고르는 게 아니고요. 이건 논술형이잖아요. 논술형 문제 300문제 이상 풀다 보면요. 이거 진짜 고통스럽거든요. 여러분들 굉장히 괴로울 건데 요거 잘 따라오신 분들은 나중에 슈퍼맨 됩니다. 근데 대체로 힘들어 하더라고요. 아니 왜냐면은 제 입장에서는 이번에 공부하시는 분들만 특별히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기존에 있던 분들 혹은 그 기존에 있던 분들도 다 비슷한 보통 사람이잖아요. 절 포함해서. 그러니까 보통 사람 기준에서는 되게 힘들어 하더이다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 기준에서는. 근데 계속 얘기했지만 잘 견뎌야 돼요. 인내심을 갖고. 자, 인내심을 갖고.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
정말 힘든 과정이고요. 근데 거듭 얘기하지만 아까 전에 처음 했던 얘기, 요거를요, 여러분들 합격하고 나면요, 적어도 여러분들의 생계는 여러분들 은퇴할 때까지 보장이 됩니다. 부자가 될 수 있나요? 그건 몰라요. 저도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있는지까지는 모릅니다. 모르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의 생계는 책임져 줄 수 있는 자격증이에요. 그럼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생계를 지금까지 책임져 준 게 어떤 게 있었나? 별로 없잖아요. 별로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고등학교 때 대학만 가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았더니 대학만 가서 해결이 됐어요? 만약에 대학에 가서 다 해결됐으면 이걸 왜 하죠? 그 해결된 걸로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뭔가 부족함을 느꼈고 뭔가 모자르다라는 걸 느꼈던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럼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직장인 분들도 계실지도 몰라요. 그럼 직장 갔더니 다 해결됐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걸로 뭔가 부족함을 채우려는 거잖아요. 직장 갔는데도 해결이 안 됐으니까. 그렇잖아요. 고용 불안에는 계속 시달리고, 그 다음에 나를 괴롭히는 김 과장은 죽여버리고 싶고, 그죠? 해결이 안 되지. 김 과장을 누굴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통칭 김 과장이라고 한 거예요. 저를 괴롭혔던 분은 장 과장이었습니다. 저를 괴롭혔던 분 장 과장이었는데, 아무튼 뭐 그러고 뭔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연봉을 띄우고 싶은데 쉽사리 연봉은 안 띄워지고, 뭔가 부족함을 채우고 싶어서 이걸 하는 거잖아요. 근데요, 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족함을 완벽하게 채워줄지는 몰라도 생계는 적어도 해결되는 자격증이라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러려면은 요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잘 기억하지 않으면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실경쟁률 한 1000명 정도거든요. 실제 경쟁률은 딱 그 정도예요. 실제 경쟁률은. 나머지 분들은요, 요쪽으로 빠지거나 요쪽으로 빠져서 경쟁자 대열에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요, 합격할 방법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요, 불합격을 피하는 방법을 설명한 거예요. 불합격하지 않는 방법을. 자, 그러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는요, 행정쟁송법을 좀 나가야 되는데 많이 힘드셨죠, OT 하느라. 예. 근데 오히려 OT가 더 나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거 내용 어렵거든요. 예. 이제 좀 컨텐츠를 나가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99페이지 피세요. 99페이지. 자, 제가 글씨가 이쁘지는 않지만 칠판에다가 지금 기초 교양이라고 쓴 겁니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건요, 저희 시험에 직접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출제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직접적으로 출제되는 내용이 아닌데, 앞으로 공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컨텐츠입니다. 그리고요, 이걸 한 번 설명할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쭉 설명을 해놓은 다음에, 전체적으로 쭉 설명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냐? 절대요.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놓은 다음에 중간중간에 필요한 부분마다 또 계속 꺼냈을 겁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그게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거고, 지난번에 이런 내용을 설명했었는데 그게 요거고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설명을 쭉 해놓는 거고요. 예. 여러분들이 이거를 완벽하게 납득하고 이해하고 그런 거는 기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뭔 말인지 알 것도 같다 라는 정도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기초 교양은 기억에 남으면 아주 행운인 거고요. 아니어도 또 얘기할 거고요. 됐죠? 자, 우리나라는요, 상권 분립이 입법, 그 다음에 행정,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죠? 사법,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맞죠? 입법, 행정, 사법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여기 있는 얘네가 주로 하는 행위는 입법 작용이라고 합니다. 입법 그게 무슨 말인데, 여기 있는 입법 쪽에서는요, 주로 법을 만들어요. 인정하죠? 물론
법만 만드는 거 아니라는 거 잘 아실 거예요. TV 보면은 청문회도 하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하죠. 여러 가지를 하지만 주로 입법 작용을 한다. 괜찮죠? 자, 그럼 얘네가 법을 만들면요. 이쪽에서는 그 만든 법을 집행을 합니다. 만든 법을 집행을 해요. 얘네가 주로 하는 행위를 주로 행정작용이라고 합니다. 주로 행정작용이란 걸 해요. 자, 그 다음에 얘네가 주로 하는 것은 사법작용이라는 걸 합니다. 물론 사법작용만 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작용도 합니다. 네, 주로라고 했어요. 메인이 사법작용이라는 걸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사법작용의 결과물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판결이라는 게 있고요. 사법작용의 결과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결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선생님, 저 그거 뭔지 정확히 모르는데요. 그냥 몰라도 돼요. 그냥 단어만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이 중에 요 단어는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죠? 요 단어는 들어봤을 거고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요 양반들이 만든 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요. 사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공법이라는 게 있어요. 공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있는 이 사법이랑 여기 있는 이 사법은 서로 한자가 달라요. 한자가 다른데 여기 있는 이 사는요. 맡을사라고 하는 한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법에 대한 판단을 맡는 거예요. 맡고 있는 거예요. 법에 대한 판단을 맡고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요. 여기 있는 이 사법은요. 여러분들 살면서 야, 그건 사생활이잖아. 그건 사적인 거잖아. 그거는 사사로운 거잖아. 라고 하는 그 사자를 들어본 적 있죠? 물론 제가 한자를 정확하게 쓰고 읽을 줄은 몰라요. 근데 그런 의미의 사자입니다. 네, 제가 한자를 제대로 못 배워가지고 뭐 쓸 줄도 모르고 읽을 줄도 모르는데 그런 의미의 사자예요. 이 사법에는요, 대표적으로 이제 민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상법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등등등 겁나 많겠죠. 뭔지는 모르겠지만. 됐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법 공부할 때 사실은 여러분들 법보다 더 중요한 게 눈치와 상식이에요. 법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눈치와 상식. 이거는 사적인 거죠. 그럼 이거는 뭐겠어요? 공적인 겁니다. 공적인 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공법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행정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법 외 공법이라는 게 있어요. 행정법 외 공법. 여기 있는 이 행정법 외 공법은요, 헌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형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형사소송법, 그 다음에 민사소송법, 그 다음에 민사집행법, 뭐 등등등등 되게 많아요. 뭐 다 모릅니다. 저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행정법은 교과서에 따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행정에 관한 국내 공법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말장난인 것 같아요. 얘네에 관한 국내 공법이라는 거예요. 얘네에 관한 국내의 공적인 법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말장난인 것 같고요. 법제처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행정법은 6,000개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법제처 견해에 따르면은. 근데 어떤 분들 견해에 따르면요. 아니다. 6,000개까지는 아니고 4,000개 정도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누가 작정하고 이걸 세봤냐?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4,000개든 6,000개든 매우 많은 거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한 가지 분명하게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고 가셔야 되는데 내가 행정법 마스터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죽을 때까지 이룰 수 없는 꿈이에요. 죽을 때까지 이룰 수 없는 꿈이고요. 여러분들은 행정법 마스터가 결코 될 수 없어요.
나는 아인슈타인보다 뛰어나다. 그러면은요, 뭐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은 제가 아직까지 못 봐가지고 모르겠고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그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대법관 출신이셨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름을 아실 거예요. 김영란이라는 대법관 출신 교수님이 계셨는데, 김영란 교수님께서도 본인은 행정법을 다 모른다라고 하셨어요. 예. 근데 만약에 누가 딴 분이 자기는 행정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그래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어쩔 수가 없죠. 그건 본인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행정법을 마스터하는 게 아니라 행정법 중에 극히 일부분, 우리 수험 정도를 마스터하자. 행정법이 이 칠판 전체라면은 수험은 요 정도 될 거 아니에요. 칠판 전체 중에 요 정도를 마스터하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요, 요 정도도 마스터하기가 힘들어요. 이 칠판 전체에서 요 정도 면적이 되는 것도 마스터하기가 힘듭니다. 요 정도도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요. 요 정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 행정법은요, 여기 있는 행정법은요, 정확한 법의 명칭이 아닙니다. 행정에 관한 국내 공법을 다 총칭해서 행정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터넷에 행정법이라고 치면 안 나옵니다. 정확하게는 법제처 같은데 행정법이라는 법 이름은 없어요. 이 행정법은요, 크게 세 가지로 또 분류가 됩니다. 행정 조직에 관한 법이 있고요. 행정 조직에 관한 법, 행정의 작용에 관한 법이 있고요. 행정의 작용에 관한 법, 그 다음에 행정의 구제에 관한 법이 있어요. 됐죠? 그러면은 조직법이라는 법이 딱 한 개가 있냐? 그게 아닙니다. 이것도요, 셀 수도 없이 많아요. 조직에 관한 법이. 여러분들 혹시 살면서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정부조직법이라는 것도 조직에 관한 법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이라고 하는 것도 조직에 관한 법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노동법 공부하니까, 노동법 공부하다 보면 노동위원회법이라고 하는 법도 있어요. 그것도 행정 조직과 관련된 법이고요. 이런 법들이 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법을 보면은 순수하게 조직과 관련된 법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어떤 법 안에 조직에 관한 법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작용에 관한 법도 있고, 보통은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법이 이거는 조직이냐 작용에 관한 법이냐 이렇게 구별하는 것도 거의 힘들어요. 했죠? 보통은 한 법 안에 조직에 관한 내용, 작용에 관한 내용 이런 것들이 섞여 있어요. 이거는 그냥 억지로 분류하는 것 뿐입니다. 제가 지금 칠판에다 쓰고 있는 거는. 자, 그러면은 여기 이 조직에 관한 얘기를 꺼냈으니까 볼게요. 자, 얘네가 아까 전에 주로 뭘 한다라 그랬어요? 행정작용이란 걸 한다가 그랬죠? 즉, 이 행정작용을 하는 얘네의 주체를 살펴볼게요. 행정작용을 하는 행정의 주체를 살펴볼게요. 이 행정의 주체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행정의 주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본래적 행정 주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본래적이지 않은 행정 주체가 있어요. 행정의 주체는 본래적 행정 주체가 있고 본래적이지 않은 행정 주체가 있는데, 여기 있는 이 본래적 행정 주체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요, 국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지방자치단체라는 게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라는 게 있습니다. 행정을 행하는 행정작용의 주체는요. 됐죠? 자, 여기 있는 이 지자체는요, 또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광역지자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기초지자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나뉘고요. 자, 이 광역지자체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서울특별시, 그 다음에 또 뭐 알고 있는 거 뭐 있어요? 인천광역시, 그 다음에 경기도, 엄청 많은데 제가 다 암기를 못 합니다. 암기할 필요도 없고요.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기초지자체는 이 광역지자체의 구성을 이루는, 지금 여기가 무슨 구지? 관악구, 그 다음에 또 뭐가 그 다음에 또 강남구, 요런 것들이 있고요. 그
그다음에 여기는 인천에는 뭐 구가 있어요. 잘 모르지만은 뭐 이걸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인천에 있는 기초지자체를 쓰시오 뭐 이런 거 안 나오거든요. 그냥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뭐 경기도 뭐 안산시, 그다음에 뭐 안양시, 뭐 화성시 엄청 많은데 저도 잘 몰라요. 한 몇 개 정도밖에 모릅니다. 다 알아야 될 필요도 없고요. 됐죠? 자, 그런 다음에요. 볼게요. 자, 여기 있는 이 국가의 조직도를 좀 살펴보면요. 국가의 조직도를 좀 살펴보면요. 최상위에 대통령이라는 게 있고요. 맞죠? 인정하시죠? 그 밑에 뭐가 있죠? 아시잖아요. 총리라는 게 있습니다. 총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총리 외에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있는데, 여러분들 대통령 직속 위원회 저도 다 기억 못 하고요. 뭐 봐도 까먹고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지 않아요.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이 총리 밑에는 부, 그 다음에 처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살면서 정부 부처라는 표현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이 정부 부처라는 게 이 총리 밑에 있는 이 부와 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도요 되게 많거든요. 정부조직법 보면 19개인가 있어요. 18개인가 있는데 몰라도 되는데, 자 그냥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은 뭐 기획재정부 요런 게 있고요. 물론 기획재정부 없앤다고 하더니만 뭐 그건 어쨌든 그건 나중 얘기고, 현재는 있고요. 그 다음에 법무부 요런 게 있고, 또 뭐가 있죠? 뭐 보건복지부,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 뭐 되게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뭐 벤처, 아무튼 뭐 벤처기획부인가? 잘 모르겠다. 아무튼 여러 가지 부가 많아요. 그 다음에 이 처는요 현재 2개밖에 없죠. 현재 2개밖에 없는데, 하나는 인사혁신처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했던 법제처 요런 게 있습니다. 됐죠? 요런 게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 기재부 밑에는 또 이 부 밑에는 각종 청들이 있어요. 기재부 밑에는 국세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세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세청, 그 다음에 조달청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통계청 요런 게 있고요. 됐죠? 그 다음에 요거 보건복지부 밑에는 질병관리청 뭐 요런 게 있고, 뭐 되게 많아요. 여기까지도 괜찮죠? 여러분들 이거 외우라는 거 아닙니다. 예. 그냥 조직도가 저러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총리 이쪽 부처 말고 총리에서 사이드로 빼갖고 각종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위원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 거 들어봤을 거예요. 무슨 위원회? 뭐가 있을까요?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거 들어봤죠? 그 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 이런 거 들어봤어요? 뭐 그런 위원회들도 엄청 많은데 뭐 아무튼 되게 많아요. 됐죠? 여기까지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국가 조직이 저러하다라는 거죠. 됐죠? 자, 근데 러닝 타임이 지금 1시간을 넘었거든요. 근데 제가 좀 시간에 대한 좀 뭐랄까 강박증이 있어서 내용을 끊었다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정부 조직은 이러하다까지예요. 됐죠? 자,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